네, 안녕하세요. 저 아발란체 헤드 오브 코리아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발표할 내용을 조금 방향을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팀으로서 저희가 직접 RWA 케이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뭐 JP 모건이 토큰화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KKR이라는 것이 이런 걸 한 거였구나. 사실 뉴스에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발란체의 내용도 좀 전해드리고 블록체인이 금융의 인프라로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면은 지금 헤드 오브 코리아로 일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금융 업무, 투자 업무 약 10여 년 정도 했었고요. 어, 관련 업무를 살려가지고 또 아발란체의 큰 분야 중에 하나인 RWA나 STO 업무도 지금 뭐 국내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 저희의 비전 자체가 애초에 이제 2019년에 2020년에 백서가 발간이 될 때도 저희의 미션은 애초부터 이제 디지타이즈 올 더 월드 에셋이라고 이제 세상 모든 자산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게 미션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EVM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이제 금융업이나 뭐 엔터프라이즈 혹은 게이밍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을 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큰 주제들이 많을 텐데 일단 어,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아발란체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발란체는 뭐 이더리움처럼 EVM계열의 블록체인이고 저희가 이제 주요 파트너십 같은 것들 먼저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AWS에서 원클릭 노드 런처를 저희 거를 이제 운영해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SK에서 아발란체의 L1을 사용해서 여러 이제 이커머스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뭐 좀 재밌는 것만 모아봤어요. 이거는 왜냐면 뒤에는 조금 더 금융이나 RW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해 2024년 코첼라의 현장에서 NFT 그리고 이런 뭐 보물찾기 같은 퀘스트 자체를 이제 아발란체 저희 팀에서 코첼라와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혹시 가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뭐 실생활의 NFT화에 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퓨마 신발에 들어가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 NFT 이런 것들도 아발란체 기반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 신발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여기에서 또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 또 아발란체 L1으로 올해 하반기에 정식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아발란체가 오늘 왜 여기에 초청이 좀 됐고 저희 박지수 대표님께서 어떤 사유로 초청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일 관련이 있는 파트너십이나 저희의 이제 실제 운용 사례일 것 같은데요. 아까 박지수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펀드 중에 이제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화로 약 5조 원짜리 펀드를 2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에 토큰 그중에 이제 10% 정도를 토큰화를 아발란체 퍼블릭 그 체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이미 아발란체 L1 저희 서브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발란체 L1들을 각자 트레이딩 회사들 그리고 뭐 저희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포트폴리오 자산운용 매니저들이 이미 디파이를 사용해서 지금 여러 펀드들을 운용하는 것들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JP모건과 시티은행에서 또 아발란체 L1을 본인들의 금융 플랫폼으로 POC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싱가포르 정부하고 또 같이 이제 싱가포르 핀테크 위크 때 데모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RWA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사모펀드나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투자은행 뭐 아니면 저희 일반 은행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와인이나 이런 실물과 연계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자체도 이제 토큰화가 되어서 저희 얼마 전에 발표한
사례가 이 호미홈이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시티은행 뒤에 있는 티로 프라이스, 웰링턴 이런 것들은 이제 월가의 자산운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바란치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후반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은 이 말씀드린 파트너십들 외에도 저희가 블로그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자주 정리를 해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RWA 사례를 직접 얘기하기 전에 사실 블록체인을 인프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저희가 보는 블록체인의 지금 현재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웹3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RWA 이거 진짜 믿어도 돼? 잘 되는 거 맞아?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이건 좀 재미있는 자료인데 90년도에 인터넷 사용자 수와 지금 웹3 사용자 수의 수가 비슷하대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지금 이미 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 정도가 됐는데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30년 정도 수준밖에 안 왔다. 그래서 아직 되게 얼레이다라는 이런 통계적인 자료도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이 나는 기사들 보면은 뭐 스캠이다. 금감원에서도 계속 어, 금융행위를 근절하고 또 SEC는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90년대 기사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90년도에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스캠이다. 그리고 언제나 스캐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스캐머들이 나오니까 SEC나 금감원 같은 곳에서는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도 계속 규제적으로 압박을 했던 게 뭐 보통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항상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SEC나 이런 곳에서 안 열어줄 것 같다라고 지금은 좀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더 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의 미래는 좀 거창하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지금 최근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지 아발란체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웹3의 변화는 필요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저희는 일종의 1세대 블록체인으로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대중화를 많이 시킨 네트워크인데 이 1세대 블록체인의 특징은 단일 자산이에요. 그리고 단일 체인.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통용되는 자산은 오직 하나죠. 단일 자산.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 오픈 레저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화를 이루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뭐 상품 뭐 멤버십 포인트도 쓰고 NFT도 쓰고 이러면 되지 않나? 라는 수요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더리움과 다른 수많은 L1들이 나오면서 한 가지가 크게 바뀌죠. 다중 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사실 뭐 L2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더리움의 본질은 사실 단일 체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 한 가지 체인인데 거기에 올라간 자산들은 너무나 많죠. 누구나 쉽게 자산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거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보고 있는 3세대 블록체인은 사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어,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1세대, 2세대라고 저희가 뭐 좀 간단하게 정의했지만 여기 블록체인들의 한계가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룰이 적용돼야 되는 단일 체인의 한계인데요. 예를 들면은 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의 뭐 금융상품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의 가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나의 프로덕트 우리 팀의 프로젝트는 아직 되게 초기인데 뭐 다른 팀의 프로젝트가 너무 잘 되면은 저희 프로덕트를 쓰는 가스피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고성능 거래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노드들의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저희 요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통제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노드는 누구든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컨트랙트를 아무도 올릴 수 없게 해야 되겠는데 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컨트랙트 디플로이먼트도 단일 체인에서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금융과 블록체인이 되게 합이 잘 맞으면서도 합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저희는 단일 체인의 한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난 수년간은 어떻게 보면 단일 체인의 규제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금융이 비전은 맞는데 실제로 프로덕트화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각기 금융 상품에 맞는 블록체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메이플 스토리의 L1, 뭐 SK L1, JP 모건의 L1처럼 다중 체인을 저희는 다음 세대로 보고 있고 아발란체가 그래서 이제 많은 파트너십들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뭐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밍, 금융, 뭐 일반 기업 프로덕트들 그래서 다양한 L1의 런치패드 역할을 앞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RWA 그리고 온체인 파이낸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온체인 파이낸스 그래서 RWA라는 큰 정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쉽게 정의를 하자면은 금융 상품인데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사실 온체인 파이낸스이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는 디파이겠고 하나는 STO겠고 또 RWA라는 조금 더 광의의 표현도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정의를 한두 가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니제이션이 도대체 뭔가 계속 토큰화 외치는데 토큰화의 정의가 뭐야라고 한다면은 저희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디지털화한다. 어디에? 블록체인에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박지수 대표님 그리고 저희 양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집을 살려면은 종이에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증권도 뭐 몇십 년 전에는 증권을 직접 종이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종이가 사라지고 원본 역할을 하는 디지털 파일이 블록체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유권의 종이가 사라지고 블록체인의 전산화되는 과정을 토크니제이션을 하고 조금 더 약간은 기술적인 면에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긴 게 토큰이라고 한다면은 토큰의 도대체 특징이 뭐길래 왜 자꾸 금융의 게임 체인저라고 누구는 생각을 하고 JP모건, KKR, 시티 이런 거대 금융기관들이 왜 뛰어들고 있나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토큰의 가장 매력이자 굉장한 무한한 포텐셜은 바로 여기 써 있는 문장 같은 건데요. 일종의 증권이면서 결제 수단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가 있어요. 뭐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시큐리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그 삼성증권의 주식이 한 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버거킹에 가가지고 아 저 여기 부분을 좀 떼주시고 와퍼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의 저희가 생각하는 토큰의 엄청난 무한한 포텐셜은 이게 최초의 어떤 재화라는 겁니다. 증권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이 중에 일부를 결제 수단으로 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송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큰에 많은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상품에서는 지금 계속 창의적인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온체인 파이낸스가 인프라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금융 자체에서도 금융 상품들, 특히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같은 것들이 이제 큰 예시인데요. 뭐 쉬운 접근, 그래서 뭐 ATM을 쓸 수도 있고, 뭐 저희 요새는 거의 이제 폰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별도의 수수료도 우리나라는 요새 거의 없죠. 뭐 간단한 송금할 때 수수료 많이 안 내는 게 이제는 트렌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금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퍼스티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못 하는 게 금융 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혼자 너무 창의적으로 토큰을 활용했다가는 이제 금융 당국의 규제
그래서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감옥에 가거나 어떤 뭐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잘 생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송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트랜잭션을 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블록체인을 쏙 빼놓은 금융만의 특징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온체인으로 바꾸게 되면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쉬운 접근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스피라는 도저히 이거 통제가 불가능한 팩터잖아요. 그래서 가스피라는 굉장히 어려운 통제가 불가능한 팩터가 하나 생기고 규제, 규제 기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YC, AML 그리고 뭐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익명성을 금융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월렛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익명성은 규제에 너무나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일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예측이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가 그냥 이더리움에 나왔다고 치면은 그래서 전 세계 1억 명 유저가 갑자기 오늘 이벤트가 있어서 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트래픽이 엄청 느려질 수도 있고 가스피도 올라가겠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트래픽이라면은 사실 금융 결제, 금융 업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이 제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는 드렸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금융 상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온체인화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금융 상품을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리퀴드 에셋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유동성이라는 표현인데 리퀴디타하다는 거는 그래서 보통 유동성을 이제 뭐 많은 정의가 있지만 되게 간단하게 그냥 거래량이 많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잘 없는 일리퀴드한 에셋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 현존하는 그냥 EVM 블록체인에서 가장 빠른 처리만 되면은 왜냐면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스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오히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비들이라는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발행한 이유도 그 이유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나 뭐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수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있으면은 계속 금융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 전용 멀티 VM 블록체인, 멀티 VM이라고 쓰는 이유는 지금 저희 아바란치 L1 같은 경우에는 EVM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는 무브 기반의 L1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러한 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블록체인을 써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발란체 L1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L1을 설정할 때 가스 토큰을 뭐 아발란체 토큰 전혀 안 써도 되고 예를 들면은 블랙락 토큰이 나오면은 블랙락 토큰을 가스피로 쓰면은 이제 고객들끼리 전송을 할 때 그 블랙락 토큰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예 USDC로 가스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할 때 뭐 1,000원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뭐 1달러 USDC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 그리고 KYC도 예를 들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월렛을 발행할 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인증을 한 번 시키는 거죠. 그럼 그 월렛 주소만 이 블록체인에서 JP모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일으킬 수 있게 화이트리스팅을 하게 되면 KYC도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JP모건이나 시티의 서브넷 L1에서도 다 채용이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 L1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메인넷을 운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금융 전용 체인의 설계나 런칭, 운영 과정을 아발란체 팀이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년간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단일 블록체인에서 그 블록체인의 특성과 금융의 이런 성격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발전이 좀 늦고 상품들이 잘 안 나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금융 전용 블록체인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어, 더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금융 사업을 하는 팀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어야지 메인넷 운영, 노드를 관리하고 이러한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나 전문성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실제 금융 상품의 퀄리티,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미 기술과 환경이 조성된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들을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아발란체 L1들은 금융 전용의 블록체인들이 이미 일종의 템플릿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궁금해졌고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저희 박지수 대표님께서도 언급 잠깐 해주셨던 KKR의 펀드인데요. KKR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KKR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VC 펀드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펀드가 하나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에이티넘이라는 VC에서 8천억짜리 VC 펀드를 만들었는데 KKR 펀드는 하나가 보통 5조 원에서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 운용 규모는 600조 원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인데 이미 이 KKR 같은 경우에는 22년 9월이죠. 벌써 22년 9월이면 2년 전인데 2년 전에 본인들의 5조 원짜리 펀드의 일부분을 토큰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사실 어떤 말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KKR의 펀드를 토큰화했던 그 KKR 아발란체 그리고 이 플랫폼을 만든 시큐리타이즈라는 그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은 사실 지금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랙락에서 투자를 직접 리드해서 지금 약 47 밀리언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 600억 정도 되는데요. 5, 600억 정도의 투자를 이미 저기 5, 60억 정도의 투자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5, 600억이 맞네요. 네. 그래서 이미 블랙락, KKR, 시큐리타이즈 이런 곳들은 이제 사실은 업계 가장 1등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부럽고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록 하면은 자산운용의 1등, 시큐리타이즈도 지금 STO 플랫폼 중에 1등, 1등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거대 금융사들은 사실 뭐 이제 규제 환경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에 되게 거꾸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KKR이 도대체 어떤 걸 토큰화한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해시드 같은 곳에서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5천억을 LP라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천억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은행에서 3천억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2천억 이렇게 3천억, 2천억을 해시드도 빌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익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5천억을 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그 중에 일부를 원래 우리한테 5천억을 투자했던 3천억을 투자했던 산업은행, 2천억을 투자했던 국민연금에 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VC 저희 이제 보통 스타트업 위치에 있으면은 이제 VC가 가장 대단하지만 또 VC들의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위에는 LP라는 더 거대한 뭐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해시드나 KKR에 투자를 할 때 돌려주는 그 징표가 일종의 왜냐하면 투자를 했다는 증거나 원본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LP 지분, LP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토큰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 5조 원짜리 펀드가 있으면은 이 중에 일부를 보통 이 기관 투자자한테 3천억, 2천억 투자를 할 때 종이를 주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 종이는 계약서죠, 당연히. 그래서 계약서를 지금 LP가 두 명이 있다고 치면은 두 명의 계약 서류를 딱 펼쳐놓고 간인을 해요. 구멍을 같이 뚫던지 아니면 사인을 같이 쪽에 하든지. 왜냐하면은 너의 문서와 나의 문서, 너의 투자 조건과 나의 투자 조건이 같다는 거를 꼭 법적으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서류를 간인하고 또 거기에 변호사들이 그리고 또 그 그거를 하는 수많은 백오피스들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큰이라는 게 퍼블릭 체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모여서 굳이 너의 서류와 나의 서류가 같은지를 일일이 보지 않고도 토큰의 컨트랙트 내용을 혹은 토큰과 연계된 특정 뭐 문서 파일 이런 걸로도 이제는 LP라는 LP라는 자격에 대해서 이제 원본의 역할을 디지털 파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KKR이 이미 2년 전에 그거를 한 거고요. 그래서 5조 원 중에 약 10% 정도 되는 뭐 저희가 금액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뭐 2천억에서 5천억 사이의 그 서류를 사실은 아예 종이를 없애고 토큰화, 그래서 토큰으로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해보자면 5조 원 중에 5천억이라고 치면요. 5천억을 NFT를 5천 개 발행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 NFT 하나가 1억이라는 그런 컨트랙트를 써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박지수 대표님이 저는 이번에 15억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LP 지분의 역할을 하는 NFT를 15개를 보내드리면은 박 대표님께서는 15억을 투자한 증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토큰화의 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이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 비용, 변호사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 다 모여야 되고, 이렇게 되게 복잡했던 구식 금융 업무를 이제는 조금 세련되게, 이제 오지 마세요. 종이 필요 없으니까요. 저희 NFT 퍼블릭 체인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세련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결국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5조 원짜리 펀드면은 여기서 변호사들이 시간별로 비용 청구하시는 거 아시죠? 5조 원 같은 경우 펀드 만들 때 변호사들이 2%만 가져가도 천억이거든요, 비용이. 그런데 만약에 이 LP의 모든 약정 과정이 토큰화로 굉장히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대체가 된다면은 KKR 입장에서는 사실은 천억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천억이면은 이 사람들 포트폴리오 하는 매니저들 몇십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KKR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시간도 줄고 비용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KKR에서는 이걸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2년 전에 아발란체 퍼블릭 체인에서 LP 지분의 일부를 토큰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되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거는 하이퍼레처 같은 이런 무인도 같이 다른 블록체인과 뭐 전혀 그 뭐 자산의 트랜스퍼나 브릿지나 메시징이 전혀 되지 않는 하이퍼레저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아예 안 쓰고 아발란체 블록체인에서 이 모든 절차를 거쳤고 이 절차는 SEC에서 규정을 다 준수하는 걸로 인정을 해준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SEC는 이런 펀드 모집을 할 때 LP 증권을 발행할 때 있어서 뭐 크게 세 가지의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트랜스퍼 에이전트라는 걸 고용해라. 트랜스퍼 에이전트는 간단하게는 이 5조 원 펀드가 누구한테 얼마가 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딴 사람한테 양도할 때 그것들을 항상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기록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태까지는 종이를 다 서류로 했다면은 사실은 이제는 이 LP 지분 증권이 토큰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 에이전트 오케이 체크. 그다음에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는 그렇게 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큐리타이즈 자체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뭐 시험 같은 거를 패스를 해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 그리고 마지막에 펀드 매니저. 이러한 펀드를 운용하고 어, 투자를 받고 집행하는
법인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분리하게 해놨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데 SEC에서는 시큐리타이즈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시큐리타이즈가 다른 각자의 법인으로 했던 건데 SEC에서는 그냥 인정을 해준 거죠. 오케이. 법인 다 다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SEC가 뭐 별도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뭐 KKR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준 게 아니에요. 기존의 모든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똑같은 케이스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아직 없고요. SEC에서 이 KKR을 첫 사례로 하고 그 다음에도 아직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KKR 시큐리타이즈 아발란체가 이제 이미 2년 전에 이런 것들을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를 준수하고 또 원래는 많이 나가야 됐던 뭐 로펌 비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시간을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박 대표님이 15개 NFT를 받았으면은 이거를 오픈시에서 거래하듯이 하면은 지분 증권의 2차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서류를 가져와야 되고 이게 정말 원본인지 이거 약간 서류 조작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긴데 만약에 그 지분 증권이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NFT화에 되어 있다면은 오픈시에서 그냥 거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KKR 시큐리타이즈가 앞으로 이제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JP모건 그리고 어 싱가포르 중앙은행이죠. MAS 그리고 아발란체가 이제 11월에 발표했던 POC 데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의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간단하게는 어 우리 그러면은 KKR의 그 NFT로 발행된 토큰들 그 LP 토큰들을 우리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러면은 JP모건의 내부 인프라 시스템인 오닉스에 그런 것들을 레이어 제로 같은 브릿징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KKR의 그 토큰을 우리 오닉스 안에 옮길 수 있어? 옮길 수 있어라고 저희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 발표하기 전까지 약 1년 정도 개발을 마치고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이제 가이드라인 아래 그 개발을 완료하고 발표 데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JP모건, 시티은행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토큰에 대한 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인스티튜셔널 디파이인데요. 디파이는 보통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니까 기관들이 안 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보통 우리는 은행이 싫고 우리는 자선운용사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에서 익명의 월렛을 가지고 거래를 할 거야. 근데 여기 장점이 되게 많죠. 디파이의 큰 장점은 어, 거래를 클릭하는 순간에 모든 거래가 완료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 살 때, 팔 때, 뭐, T 플러스 3, T 플러스 2, 이렇게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종이 서류를 옮기는 작업이 뒤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모바일 앱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이 존재를 합니다. 종이로. 그래서 그 기관들끼리의 서로 연락하고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는데 3일이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 토스 카카오페이에서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 나 너한테 1,000원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도 실시간 결제 완료, 정산 완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백엔드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야, 우리 월에 한 번만 그냥 정산해서 퉁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실제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오가는 돈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정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디파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30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그냥 클릭할 때마다 바로 정산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큰 트레이딩 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은 정산 빠르니까 우리 그만큼 트레이딩 더 할 수 있네. 수수료도 덜 낼 수 있네. 해서 이제 뭐 이자율 수합
그리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를 스왑을 통해서 이제 큰 외환 거래를 점점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 오닉스나 시티 이런 곳들에서 그런 플랫폼을 지금 아바란치 L1으로 다 POC를 개발하고 발표를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트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바란치 재단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산 토큰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 펀드를 만드는 곳에 LP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그 시장의 참여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거는 금융상품이 저희가 생각할 때 막 SEC가 뭐 블록체인을 반대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매일 접하는 뉴스인데, 그거는 증권이 거래가 그나마 전산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친숙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금융상품의 거래는 크게 증권은 SEC고 증권이 아닌 오히려 더 많은 금융상품들은 CFTC 그 관할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바란체의 이제 파운더죠. 저희 에민군 시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CFTC의 실제 유일한 메인넷 파운더 중에 유일한 그 기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RWA나 STO의 보급을 위해서는 규제도 이해를 하고 기술적으로 또 안정적이고 빠르고 뭐 가스비도 싸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아바란치에서는 규제적인 면, 기술적인 면 모든 것들을 조금 많은 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보여드렸던 뭐 큰 금융기관의 파트너로서도 계속 선택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RWA나 STO의 쟁점은 결국에는 수기 업무를 없애고 종이로 했던 업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 결제 정산을 통해서 또 역시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이거는 브로커나 다른 기관에 주는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이제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결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조각화하게 되면은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LP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KKR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10억, 5억 가지고는 LP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니멈 티켓이 50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큰화를 통해서 최소 LP 투자 금액을 1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KKR 역사상 최저 그 티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미국에선 이미 현실화된 지 2년이 넘었고,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규제적으로 열리고 많은 좋은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딱 30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지금 제 PPT를 보느라 못했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셨군요. 네. 아, 있나요? 네, 질문 주신 거, STO는 각국의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확정이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도와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증권, 법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 드린 것처럼 이제 SEC가 KKR이라는 사례를 첫 케이스로 인정을 해줬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양국의 정식 금융 상품들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규제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느라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